네, 박근혜 대통령이 해관보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지난밤 북핵과 관련해 주변국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요. 앞서서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한미일 정상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북핵 포기를 좀 강하게 압박을 한 모양새를 갖췄거든요. 먼저 회담 결과에 대한 총평을 먼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시기적인 측면이에요. 네. 지금 시기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지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시점이 지난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또 미국, 일본, 대한민국, 또 중국 양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재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북한의 반응 그런 것들을 함께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도 그렇고 양자 차원의 제재도 그렇고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 점을 지적해주고 그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압박과 제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각 나라 정상들이 뜻을 같이 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공동 성명을 통해서 밝혔다고 하는 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한국과 중국 사이에 그동안 뭐 그 어느 때보다도 밀접한 그런 관계를 과시해 왔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한 이후에 중국이 의사결정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우리 대통령의 전화 요청에도 상당히 좀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었고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중국의 입장이 또 일부 또 반영이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무언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 미묘한 그런 어떤 그 의심의 기류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박 대통령이 또 무신분립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또 역시 시진핑 주석도 그런 부분에서 한중 관계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강조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 회담은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성과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회담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 교수님의 총평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시기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김 교수님 평가는요? 전체적인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각 국가들이 대북 제재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하고 또 대북 제재를 강화해 나가는데 국제사회의 공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구체적 내용으로 우리 박 대통령께서 핵 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또 인권 문제 그리고 향후에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 더 강력한 제재를 한다라는 국가 간의 합의가 나온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앞서서 이제 그 센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안보리 제재가 먼저 일차적으로 있었고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의결을 하는 모임의 자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안보리 제재 이후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해왔고 도발 움직임도 보여왔는데 혹시 이번 제재가 정말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렇죠.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것은 뭐 추가적인 제재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나온 직후부터 북한이 계속 무력 시위를 해왔단 말이죠. 강력한 반발을 해가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심지어는 핵탄두를 공개하는 그래서 자기들은 서울은 물론이고 일본과 괌과 미국 본토까지 언제 어느 때 어떤 수단으로도 때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과시하고 있고 우리는 국제사회의 그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다. 우리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추가 핵실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결속 또 북한이 지금 예정돼 있는 내부 정치 일정 이런 것들을 고려한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예. 또 그 어느 때보다 초강수의 제재이지만 허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허점들을 관련국들이 양자 제재를 통해서 그것들을 모두 메워서 이번에야말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핵 경제 병진 발전이 아니라 아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김정은이가 직접 깨닫고 이번에야말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공언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어떤 환경이 됐다. 억제 요건으로서 효과는 저는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합의한 대로 중국이 또 관련 국가들이 이 제재들을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이행해 나가느냐, 지속적으로 해나 그것이 이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 센터님께서는 추가 도발은 아마 좀 어려워진 환경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시기적으로 일단은 다음 달이죠. 오늘 15일이죠. 4월 달이 됐으니까 15일 김일성 생일이고 다음 달 7일부터는 제7차 당대회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4월 이달이나 다음 달쯤에 추가 도발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국내 정치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추가 도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공고함을 보여주고 또 업적을 그 국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 도발의 위협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가 또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해서 강한 대북 제재를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여기에 밀리지 않고 굴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아마 그런 의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해서 추가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만약에 추가 도발 시에 더 강한 제재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우리 문선태 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건 충분한 억제 요인으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억제 효과는 어느 정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일단 궁금한 게 도발을 억제하려면 북한을 억제하려면 일단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중국과도 좀 만났는데 일단 중국의 역할을 한미일 국가들이 계속 압박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회담 순서도 그렇고요. 중국에게 이렇게 좀 압박을 했다라는 일정 면에서도 그런데 좀 어떻게 중국으로서 그렇게 느꼈을까요? 글쎄요. 뭐 중국을 의도적으로 압박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일단 일치된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또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국면이 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대북 제재의 실효성, 다시 말하면 김정은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실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다행히도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고 또 이번 김정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매우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야말로 김정은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하다는 점에서는 한미일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중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이익, 자산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수준이라든지 제재의 결과 나타날 부정적인 영향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마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미국보다 먼저 나하고 만나자라는 제안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뭐 이미 짜여진 그 순서를 이렇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런 점에서 모양새는 마치 한미일이 중국을 압박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우리 한중 정상이 북핵 실험 이후에 다시금 만나서 7번째 만나는 겁니다. 두 분이 7번째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하는 그 자체. 또 보니까는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중이 만났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어요.
아마 북핵 문제 외에도 미중 간에는 논의할 사항들이 굉장히 네. 많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협상은 관련국들의 공조를 과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상당한 그 영향 요인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예, 예. 역시 북한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요인이 그들의 결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번 이 정상회담이 북한에게 영향을 주지만 예. 그들의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열려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앞서서 뭐 7번째 지금 뭐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실 지난번에 그 북한 4차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처음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계속해서 통화를 하든지 뭐 만나려고 했을 때 좀 문제가 좀 있어서인지 잘 안 만나졌던 그래서 둘 사이가 좀 틀어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있었었는데 어쨌든 박 대통령이 앞서서 이제 그 해관부 정상회의 가기 전에 블룸버그 통신과에 해서 좀 뭔가 중국의 역할을 좀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혹시 박 대통령이 중국에게 어떤 역할을 좀 기대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대북 제재 국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네.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도 있으셨고요. 네.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네. 유엔 상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예. 유엔 안보리 제재에 역할을 충실히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한미일이 먼저 회담을 갖고 중국과 만나면서 대북 제재 이행에 잘 협조해 주기를 압박하는 면도 있지만 네. 우리 한국 정부로서는 또 중국을 잘 설득하고 또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네, 네. 이런 대북 제재로 유도하는 협조를 유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네. 잘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작년에 이제 북한에서 열병식 할 때 중국에서 서열 5위 류인상 상무위원이죠. 직접 가가지고 간 덕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북한의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좀 유예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올해는 혹시 중국이 북한에 이제 보낼까요 혹시? 예, 이제 당대회에 아마 외국 사절들을 초청을 할 겁니다. 역대 전례를 보면 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네. 김정은으로서는 축하받는 성대한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지요. 네. 이제 중국이 어떤 결정을 할는지 현재로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작년에 류인산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보내서 네. 중국도 북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네. 그동안 소원하고 냉랭했던 북중 관계를 복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 예.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한 이후에 지금 안보리 제재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열리는 당대회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중국도 국제사회 속에서 중국의 입장 또 그 과정에서의 북중 관계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 이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작년과 같은 그런 거물급 인사를 다시 보낼는지 예. 아니면 일단 참석은 하되 네. 중국이 북중 관계를 고려한 그것과 또 국제사회의 이목 이런 것들을 고려한 그런 수준에서 결정할는지 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외교 상황을 잘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중국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 대회에 뭐 대표단을 뭐 중국이 보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요청할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네네. 지금 중국과 북한은 물론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라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당대당 관계에 긴밀한 우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중국 이번 북한의 전당대회에 네. 중국 공산당의 대표를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단 중국이 향후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관해서 북한이 진정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표단의 규모라든가 위상에 관한 차이를 논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원래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한국과 중국이 만나기 전에 미국과 중국이 만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좀 길어졌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도 중요한 현안이 있었을 텐데 아마도 사드 배치 논의에 관련해서도 좀 중요한 핵심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에서 단호하게 반대한다 입장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얘기하던데요. 어떻게 좀 전망을 그렇습니다. 하시나요? 이제 뭐 중국은 시정일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네. 분명히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아마 재확인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 한 사드의 배치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네. 또 사드의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네. 하는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에 만났다고 하지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어떤 양의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네,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드 문제가 나온 것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고 거기에다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사드 문제가 본격화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근본 원인을 제거하면 사드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미 측에서도 강조를 했어요. 국무장관도 계리 장관도 결국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북핵 미사일 위협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각국 정상, 특히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고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켜서 핵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 위협을 제거하면 사드 문제도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나마 중국도 알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논의의 초점을 집중시키고 공조 전선의 균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김정은의 오판을 막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의 평가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드 배치 문제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동북아 국제관계에 얽힌 역학 문제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사이에 전략적 불신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설명해 준다라고 지난 3월 29일 날에 미 국무부 부장관인 블링컨이 그 한 띵크탱크, 미국의 띵크탱크의 기조연설에서 밝혔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3월 30일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의 전략 균형을 깨는 문제라고 하면서 기술적인 설명을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즉 이 문제는 미국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배려를 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그것을 믿기에는 둘 양국 사이에 불신이 너무 높다는 것과 또 이 전략적 균형이 깨진다면은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없다라는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중국의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즉 미중 사이에 전략적 신뢰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아까 전에도 속보가 잠시 나갔었는데 그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GPS 전파 혼선이 발생해서 지금 주의 경보가 내려져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도 현재도 지금 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도 동해안 그 어선들 같은 경우도 GPS 혼선 때문에 조업이 좀 어려울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이 되는 게 이게 혹시 이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죠. 이게 전파방해 다시 말하면 이 GPS 이 혼선의 그 시도가 뭐 어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일주일 전부터 그런 비록 신호의 세기는 약했지만 그런 조짐들이 있었고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어제였다고 그러는데 그 시점으로 보면 우리 대통령의 핵안보 정상회의와 맞물려 있거든요. 북한은 자기들이 지금 받고 있는 제재와 압박 국면을 이 전환시키기 위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협박과 또 혼란 유도 예를 들어 GPS도 우리 국민들이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선의 조업에 장애를 받는다면 우리 어민들의 비난이 북한으로도 가겠습니다만 우리 정부로도 갈 수 있단 말이죠. 좀 북한을 잘 달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안보의 그 불안, 안보 피로증이 없도록 좀 정부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을 야기시켜서 이런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꼼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역시 이것은 지금 전파 이 그 혼선 데시벨이 북한 이 서해안 또 금강산 쪽에서 오고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네네. 강구를 해 나가고 네. 이 북한의 이런 행동들이 결코 용인될 수 없고 또 이것이 어떤 효과도 발휘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게 각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해관보 정상회의 참석자 미국 워싱턴에 방문해서 주병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가진 내용과 관련해서 문성목 센터장님과 김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